우리가 소득이 적어도 부채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를 보면은 기업과 가계 부채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소득 대비 가계 부채의 수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와 기업과 그리고 가계가 갖고 있는 이 막대한 부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원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부채라고 하면은 가계부채도 있고 기업부채도 있고 또 정부부채도 있잖아요. 이걸 다 합해서 국가 총부채 개념으로 보는데 우선 현재 국가 총부채라는 개념에서 볼 때에 세계적인 어떤 그 흐름이라 그럴까? 이런 거 먼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최근에 경제학계에서 떠오르는 뜨거운 이슈가 바로 데빗 오버행이라 그래가지고 부채 과잉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왜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은 2011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은 신흥국가군에서는 대 GDP 부채 비율이 46%포인트나 급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이런 장기 불황에 빠져 있냐. 그 중요한 원인을 바로 이 과잉된 그런 부채의 부담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채 의존으로 성장을 끌어가는 문제를 정말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그나마 사람들이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은 부채, 이걸 많이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부채가 이게 대단한 문제다는 의식은 좀 별로 심각하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의 지속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의 부채 상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대체로 보면은 이 선진국들이 신흥국가들보다가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선진국들의 OECD 국가로 보면 평균이 GDP의 268%니까 2.7배 되는 거고요. 신흥국은 한 1.8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선진국이 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으냐면 주로 정부의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채 비율이 선진국은 107%고요. 신흥국에는 이 부채가 높은 179% 1.7배의 GDP만큼 104%를 기업이 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는 총 국가 부채의 대 GDP 비율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235%고 중국은 255%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국가 총 부채의 대 GDP 비율이 높은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은 388%입니다. 그러니까 GDP의 4배 정도에 가까운데 일본은 정부 부채가 이 중에 2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를 비교해보면 아시아 삼국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높고 일본은 정부 부채가 높고 중국은 기업 부채가 높고 네. 네, 각각 부채를 발생시킨 주체는 다르지만 각각 다른 특징과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기업 부채가 압도적으로 높고 일본은 정부 부채가 높고 우리는 가계 부채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한테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이 가계 부채인데 가계 부채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이거를 좋게 얘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니 자산이 많이 있으면 부채가 많아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융 자산도 많을 거다. 그러니까 부채가 좀 많아도 어떻게 버틸 수 있다.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사실인가요? 이제 우리가 여태껏 한국의 가계부채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빨리 증가한다. 너무 GDP 대비 많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어 왔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동전의 한쪽 면만을 본 거죠. 부채가 있으면 자산이 있는데 그러면 그 자산하고 부채의 비율을 놓고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조금 균형된 감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어떤 보험회사에서 전 세계 부채하고 자산 규모를 이렇게 대비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 이제 발견된 게 뭐냐면
한국의 지금 가계부채가 한 1,200조쯤 돼요, 토탈이. 네. 이걸 이제 5천만 인구로 딱 나누면은 한 2,400만 원 꼴로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금융 자산이 한 3,4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채가 한 2,7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왔어요. 네. 따라서 자산을 들여다보니까 부채보다는 조금 많아요. 한 1.2배 정도 많아서 아마 이 정도면은 문제가 아닌가 싶어 갖고 일본을 보니까, 일본은 부채 규모는 가계에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대만도 부채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가구당. 예, 가구당.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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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만이나 일본의 1인당 금융자산은 우리가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3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대만, 한국을 비교하면 1인당 부채는 한 2,7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삼국이 비슷하나 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비율은 우리보다도 일본, 대만이 3배 많으니까 확실히 우리는 금융자산과 부채를 균형 감각을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부채가 굉장히 많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부채에 비해서 금융자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게 이제 하나 문제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제 그 국정감사에서 어떤 야당 의원이 무슨 그 자료를 발표했냐 하면,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사람의 평균 1인당 빚을 계산을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1인당 가계부채는 2,500만 원인데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1인당 부채는 7,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빚이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빚을 진 사람들이 거의 지금 평균치의 3배, 4배의 빚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국가 전체로서는 금융부채가 뭐 전체가 터지는 그런 위험은 없을지 몰라도 금융부채를 쥐고 있는 사람의 빚은 굉장히 많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가계부채가 안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1인당 부채라는 거는 인구로 5천만으로 나눈 거고 평균치로 보는 거니까 그중에 빚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건데 네. 빚이 있는 사람을 따로 봤더니 7,500만 원씩 3배 많더라는 빚을 지고 있더라. 그러죠.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면은 우리가 그 부채가 많은데 자산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니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갚으면 되는데 그 능력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자산이 뭐로 돼 있는가 하고 지금 우리 1대1이거든요. 부채를 1로 봤을 때 자산이 한 1.2배 되니까 거의 1:1인데 부채는 전부 은행권의 단기 대출 형태고 자산이라 하는 것은 상당 부분이 주식과 같은 가계 위험성이 높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유가증권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면 바로 그 비율이 1:1.2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 신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자산과 부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뭐냐면요. 부채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빚은 그건 안 변합니다. 자산은 가치에 따라서 그것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은행에서 소위 그 LTV라는 걸 이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나라 같으면 굉장히 왜 뭐 그 60% 미만으로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집값이 변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그 거시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부채라고 하는 성격은 미래에 언젠가는 반드시 정리해야 하고요. 결국 그러니까 가계의 입장에서 우선 보면은 가계 부채의 국민소득 대비한 수준이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일 높고 순금융 자산, 즉 부채와 자산을 비교한 거를 보면은 조사 대상 국가가 22개인데 그중에 21번째로 제일 낮고 그만큼 우리의 가구의 이 금융의 상태가 매우 불안한 상태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이 부채의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그 부채의 절대 수준. 이제 그런 걸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GDP 비율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부채라는 거는 언젠가 미래에 상환이 돼야 되는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우리 그 가계부채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 GDP 개정상에서 나오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가 부채 증가 속도가 거의 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부채 부담이 눈덩이가 굴는 것처럼 계속 쌓여져 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이걸 지금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이 경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정치인이나 정책 당국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한다는 문제가 깔려 있어요.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부채가 늘어난 건 사실 근래에 이 주택 경기 부양을 하면서부터 더 빠른 속도로 이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가 3% 이하 수준에서 놀고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떨어질까 봐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돈을 좀 풀어서 건설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겠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돈을 잘 풀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된 면이 있는데 그거 어떠세요?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좀 더 상술의 말씀을 드리면요. 2012년에는 국가 총채무가 다시 말하자면 가계대출 그다음에 기업의 이 금융기관 그 차입한 거하고 회사채 발행한 거하고 그다음에 정부 채무 이거 합친 국가 총부채가 135조가 늘었습니다. 13년에는 이 금액이 164조가 됐고요. 14년에는 201조가 됐고 작년에는 253조가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매년 그 부채를 증가시켜서 늘어난 GDP를 보면은 2012년에는 45조가 늘었고 13년에는 52조, 14년에는 57조, 작년에는 73조가 늘었어요.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부채가 느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속도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문제는 부채를 증가시켜서 만들어지는 소득의 증가가 계속 떨어져 간다는 겁니다. 즉 부채의 생산성이 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채의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내서 예를 들면 내가 1,000원을 내서 사업을 내서 내가 1,200원을 만들면 그럼 1,000원을 가리면 되죠. 가리고도 200이 남죠.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뭐냐면 1,000원을 빌려가지고 내가 얼마의 소득을 만드냐 300원밖에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거는 일부 빚을 내서 빚을 갚아서 생기는 문제도 있나요?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액으로 지금 잔액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채가 지금 빠른 속도로 2013년부터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건설 경기하고 연관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성장에서 그나마 건설 경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그래도 뭐 3%라도 유지되고 있는 측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데도 뭐 그 우리가 별로 느끼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 금리를 6번을 낮춰줬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금리의 부담이 한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도 금리가 자꾸 내려가니까 실제로 이자 내는 돈은 별로 안 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채가 늘어난다는 데 대한 압박감이 없는 거죠. 예. 이게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채를 내서 주로 쓴 부분이 예, 그 한 절반 정도가 아마 그 주택금융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지금 산업 생산의 거의 한 40% 가까이가 지금 건설 경기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채 의존이 결국 우리의 성장 구조 자체를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문제는 부채를 내서 그것이 생산성이 높아가지고 부채를 1만큼 냈는데 소득이 1.2 올라가면 바람직한 거고. 그럼 부채 갚을 능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1 빌려서 소득이 0.5밖에 안 늘으면 부채를 갚을 능력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부채가 누적되고 그게 문제고 이 부채라는 게 주로 건설 경기 쪽으로 많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그 부채를 바탕으로 한 건설 경기가 우리 경제 전체를 받쳐주고 있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문제인데 그러나 문제는 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는 건설 경기가 이게 과잉 공급 현상을 일부 지금 띠고 있어 가지고 이게 내년 하반기 이때 이후부터 그 입주 시에 공급이 과잉돼서 주택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가계 부채 이 문제도 생기고
아까 신 교수께서 지적하신 부채가 자산보다 이 그 자산과 부채 간의 관계 거기에서의 또 문제도 생기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경기가 지금 이만큼 그렇게 그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 이 경기를 지금 우리 끌어가고 있는 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이 그 건설 투자고요. 그리고 건설 투자의 절대적인 부분은 이 그 아파트 건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서비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의 증가가 주택담보대출로 건축 경기를 지금 받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는 다른 그 일반 대출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한 500억 조 가까운 대출. 이 대출이 바로 서비스 경기를 지금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건설과 서비스업이고, 그 건설과 서비스업이 경기를 이렇게 끌어가도록 하는 그런 에너지가 뭐냐? 그게 가계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거는 여기서 예, 아까 말씀대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가계부채를 줄이면, 증가 속도를 줄이면 예, 건축 경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서비스 매출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문제는 예. 그 가계 부채를 그러면 계속 늘려야 현 상태가 유지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가계 부채를 통해서 느는 소득이 부채 느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할 능력은 점점 더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않겠어요? 수출이 늘어나든지 이런 그런 그 경제의 어떤 그 다른 외형 경제가 늘어나면은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이걸 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수출이 지금 막혔단 말이에요. 수출은 계속 마이너스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면 소득은 국내에서 내는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새로운 소득의 그런 그 흐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부채가 결국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신으로. 이제 문제인데 신 교수 말씀하시죠. 그 아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거의 100% 부동산하고 연결시키는 논리가 주로 되어 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특히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는데 들어가는 게 한 절반, 생계비로 들어가는 게 절반 이 정도 됩니다. 아까 김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뭐냐. 빚을 100을 내면 그것이 성장의 소위 아까 생산성이라 하겠는데 그게 뭐 30%예요. 돈을 빌렸는데 성장에 기여를 하는 게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그럼 내용을 들여다보자. 왜 그런가?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돈을 정부가 누구든 간에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짓든 하면 그건 그대로 성장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돈을 빌려서 먹고 사는 거죠. 그 돈을 못 빌렸으면은 자빠지고 해서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을 건데 어쨌든 돈을 빌려서 꾸역꾸역 생계를 유지하니까 성장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제로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가는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성장성이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이 회사채라든지 대출을 많이 끌어다가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이것이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올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유동성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아까 김 교수님이 우리가 100을 부채를 일으키면 성장이 승수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3분의 1밖에 안 나는 효과의 그 이면에는 아까 이야기 너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생계를 위한 대출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그런 유동성을 지금 그걸 이제 제가 그 데이터로 이제 보여드리면요. 왜 생산성이 떨어지느냐면요. 우리가 현재 가계대출 총액의 42% 즉 506조가 비담보대출입니다. 비담보대출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주택과 사용 용도가 주택구입과 관계없는 대출이 있어요.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생계형 대출입니다. 그렇죠. 그 생계형 대출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36조입니다. 총액을 따져보면은 가계부채 중에 거의 반 넘게가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자산하고 관계없는 그렇죠. 대출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다 소비하는 데 쓰이는 거나 또는 자기가 다른 부채 상환하는데 돌려막기 하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생계로 들어갈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고 또는 영세 사업자들의 뭐라 그럴까? 영세 사업자가 경영을 예, 유지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걸 주로 누가 쓰느냐. 예. 그걸 바로 자영업자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쓰는 가계부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있고 그리고 가계대출이 아니고 기업대출 중에 우리가 그 대출금 분류 중에서 산업대출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소위 소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가계대출하고 사실상 가계에서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이 거의 섞여서 쓰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둘을 다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자영업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253만 명이 520조를 빌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그런 경기 변동에 상환 능력이 민감한 부분이고요.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빌렸다는 거는 그만큼 신용도가 낮은 분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가계 부채 상황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사실은 기업도 좀 어렵거든요. 기업 자체가 매출액이 줄고 있고 그래서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상장 기업의 15% 수준이란 말이죠.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우선 신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지금 거의 20개월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또 연말로 가면 수출이 뭐 플러스로 도는 게 아니라 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가장 주된 추동력인 수출이 지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오늘 모 연구기관에서는 뭐 내년도 성장률이 뭐 2.2, 2.3 지금 지적하는 그러면 결국은 내년에 되면 수출 안 좋고 내수 안 좋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그룹이 영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 작년 최경환 부총리 들어와서 굉장히 건설 경기를 살리는데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알고 있지만 뚜껑을 딱 열어보면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부동산이 맞지만 그다음 절반 정도는 생계가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런 영세 기업들이 지금 계속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금년 내년 내후년에 실물 경제가 계속 안 좋다 하면 부동산 경제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생계 유지형 대출은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 놓고 봤을 때 이 대출의 문제를 부동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거의 250만 자영업자들이 거의 빈사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뭐 1금융이 아니라 2, 3금융까지 악성 말하자면 대부 자금까지도 끌어다 써서 이렇게 막고 가는 이런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지금 와 있는 상태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 부채 문제를 부동산과 관련질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이외에 자영업의 생계 유지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봐줘야 되죠. 자영업자도 물론 그런데 이 내수가 침체되면 자영업자들이 제일 타격을 받는 거고 근데 수출이 또 안 되니까 대기업도 문제인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선 보시면은 지난 4분기 평균해서 GDP 성장률의 40%를 이 주택 건설이 건설 투자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 투자의 거의 한 60%를 주택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끌어가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 제일 앞에 있는 게 주택 건설이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인데 그래서 생긴 결과가 뭐냐 하면요. 예, 금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31만 5천 채가 금년에 입주입니다. 그러니까 14년부터 이제 짓기 시작한 게 이제 입주가 들어가는 거죠. 내년이 36만 7천 채입니다. 18년이 33만 채입니다. 우리가 11년부터 15년, 5년 평균이 1년에 대체로 24만 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31만 호는 지난 5년 평균치가 30%가 늘어난 거고 내년은 이 지난 5년 평균치에 52%가 늘어난 물량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6, 17, 18에서
101만 채가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주택 경기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하반기 이후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가계부채하고 연결이 돼서 좀 걱정스럽고 기업 부채의 경우도 수출이 잘 돼야 이게 매출이 늘어나는 건데 수출 자체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도 앞으로 쉽지 않고 결국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이게 좀 굉장한 고민거리로 우리한테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정부에서 일하시는 일부분들의 생각은 우리는 그래도 정부 부채가 아직 좋은 상태다. 선진국 평균치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 정부 부채를 활용하면 이거 위기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신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부채가 GDP의 뭐 40%, 50% 그것도 사실은 정부를 뭐로 보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죠. 다르긴 한데 어쨌든 40%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뭐 그 40%가 다른 나라의 100%나 뭐 일본 같은 게 290%보다 작으니까 그는 진짜 문제 핵심을 저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망한다 했을 때 한국의 모든 기업이 100% 다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40%라서 정부가 어떤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나빠져서 예를 들면 50대 기업 중에서 하나가 부도가 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터져버리면 전체 금융시장이 마비가 되면서 자금 유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정부가 물론 그 국가 재정을 동원해서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전에 이미 실물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문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GDP 40%가니까 얼마든지 수백조의 돈을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전혀 한국의 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안 된다. 우리 97년 IMF도 보면 한보 사태, 그다음에 기아 사태 이게 터지는 바람에 그냥 나라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기업이 안 좋고 경영이 안 좋고 수출이 안 좋고 내수가 안 좋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생기면서 대기업마저도 지금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50대 기업이나 30대 기업 중에서 자본이 이제 경영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터지는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한 푼도 없는 나라라 하더라도 충분히 위기가 올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전 자꾸 그 거시적인 수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40% 저는 그건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실물 경제를 진짜 모르는 탁상공론의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면 금융을 실물처럼 생각하는 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뢰가 무너지고 그것이 위험으로 쌓이면 순식간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바로 우리가 2008년 9월 14일 날 바로 일요일 날 새벽에 리만이 소위 그 차트 11 우리 말하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나서 월요일 날 아침에 뉴욕이라는 데가 하루에 5조 달러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렇지. 그 5조 달러가 거래되는 시장이 그 14일 날 아침에는 땡전 한 입, 단 1달러도 돈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렇게 소위 드레인 된다 그러죠. 급속하게 말라들일 수 있는 그 변동성이 금융시장의 속성이거든요. 우리는 아까 말한 그 급속한 변동성 이거를 사람들은 너무 지금 무시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지금 주로 기업 측면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가게 쪽에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고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3년 동안 100만 호의 신규 아파트가 떨어진다,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주택 시장이 지금 과잉 공급 문제가 생기고 과잉 공급 문제가 생기면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값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옆에 있는 헌 아파트 값도 떨어질 거라고요. 예. 그리고 아파트 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그것이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
예. 자산 효과에 의해서. 그 자산이 감축된 효과를 우리가 할 텐데 그럼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내수가 위축되면 아까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모르는 게 뭐냐? 자, 첫째, 신규 아파트 값이 얼마나 떨어질 거냐? 즉 깡통 아파트 얼마나 나올 거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그것이 기존 아파트 값을 얼마나 떨어뜨릴 거냐? 예.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금융 시스템 안전성을 위협할 거냐? 또는 내수 경기를 위축할 거냐? 그리고 그 내수 경기가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을 위기 상태로 몰아갈 거냐?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모른다고 하는 부분을 아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아, 간단합니다. 금리를 또 낮춰주고 돈을 그거 이제 좀 됩니다. 이따 이제 할 얘기인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거는 부채가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또 국가 정부의 부채 수준은 괜찮다. 그러지만 또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만약 찬바람이 불면 대응 능력이 그만큼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근데 지금 현재 국제 이 시장의 흐름이 우리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기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일부 또는 더 다수가 그렇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과잉 공급 현상이 나타나서 이 부동산 주택 경기에 있어서 좀 가격이 침체되거나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경기도 문제지만 가계가 당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개인 금융 자산이 상대적으로 아주 취약한 걸로 봐서 가계 대응 능력도 약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 위험 요인이 하나 더 있는 게 연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대단히 어려운데 그동안에는 이 부채를 가지고 팍 어떻게 그럭저럭 버텨왔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렵다는 걸 잘 지금 모르는 사람도 일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김동훈 교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첫째는 풍선으로 말하면 계속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도 낮춰줘. 지금 금리를 낮추자는 주장들도 있죠. 지금 뭐 일본이나 독일이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가니까 왜 우리도 마이너스 금리로 좀 더 화끈하게 밀어주라. 그 하는 얘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주면 됩니다. 예, 금리 낮춰주고 돈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풍선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불 때까지 부는 겁니다. 풍선이 터질 때까지. 터지면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부채의 위기를 다가가는 게 한 시나리오고 다른 한 시나리오는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택 그 집단 대출도 막 줄이고 뭐도 줄이고 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의 40%를 주택 경기가 끌어가는데 그러면 경제가 대출을 줄이면 급속하게 우리 경제가 경착륙할 위험이 생깁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다시 말하면 풍선을 계속 불다가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쭈그러들죠. 경착륙 위험에 직면하는 겁니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일 바람직한 상황은 부채 증가율을 서서히 낮춰서 빨리 이것이 우리 소득 증가율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 소위 연착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세 가지. 다시 말하면 계속 부느냐, 바람 넣는 길을 줄여서 경착륙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바람직한 거는 연착륙인데 서서히 줄여서 서서히 줄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연착륙하느냐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도 없고 의지도 없어 보이고 프로그램도 없다는 겁니다. 능력은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신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 연도 아닙니까? 이러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좌우간 뭐 조금 달콤한 걸 좋아하니까 지금 우리 김동훈 교수께서 서서히 소득 증가율에 맞게 이 부채 수준을 낮춰가는 노력을 해보자. 이게 제일 바람직한 거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책상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당도 설사 야당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저는 못할 거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세 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저는 두 개만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다. 하나는 계속 풍선을 부는 거고요.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뭉개고 있는 것이다.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여튼 뭉개는 쪽으로 저는 일단 내년 대선까지 가고 문제가 더 골마 터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누가 되든지 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대대적인 개혁을 하자고 해가지고 2018년 새 정부 들어서면서 뭐 진짜 뭐 긴축으로 가든 안 가든 이제 그런 프로세스로 갈 거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2017년만 놓고 보면 진짜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짝이 없는 뭉개는 쪽. 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는 식.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왜냐하면 볼 수도 없고. 아닙니다. 응? 하는 척 해야죠. 그러니까 하는 척은 네, 하나. 네. 우리 같은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처방도 아닌 처방을 저는 계속 할 거다고 저는 봐서 문제는 2018년도에 굉장히 심각하게 다음 정부가 엄청 엄청난 어려울 거다. 골마 터질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김동훈 선생님 이야기했는 소득 증가 속도에 맞추어서 부채를 증가한다는 말씀을 딱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소득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2%잖아요. 3% 안 되잖아요. 2%라고 잡았을 때 가계 소득의 증가율은 거의 경제 성장률 속도보다 더 낮았어요. 1%가 안 됩니다. 그러면 소득은 1% 되기도 힘듭니다. 지난 한 몇 년은 제로였어요. 그러면 소득 증가하는 거와 같이 부채가 증가하려면 부채가 안 증가해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 GDP의 90%가 가계부채거든요. 그러면 이자율을 3%만 잡아도 자동적으로 90%의 3%니까 2% 이상의 부채는 자동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말은 우리가 소득 증가 속도와 맞춰서 부채가 증가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앞으로 또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은 불가능하다. 결국은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실물 경제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자영업자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이 부채 문제를 부동산만 잡으면 부동산만 부양 안 하면 부채는 안 증가하는 게 아니고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자영업자 쪽에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바람직한 거는 연착륙인데 연착륙이라는 거는 부채 증가율하고 소득 증가율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내년도에 이 선거 기간도 있고 그동안에 이 정부가 해온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면 2018년에 들어가면은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2018년에 이제 정부 그때부터 알아서 뭐 어떻게든 해라. 이거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사실 현재로서 우리가 무슨 대책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 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나요?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거나 여행을 가는 행동은 즉흥적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죠. 부동산을 사거나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다. 즉 어떤 사람이 집을 샀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페이먼트를 적어도 5년 10년을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채 문제, 특히 주택 구매와 관련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한 정부가 5년 임기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두 정부, 세 정부 정도 한 5년, 10년을 놓고 긴 안목을 가지고 아주 면밀하게 그 부채를 줄여가거나 하는 재무구조를 건전화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정부가 달려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봤듯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3년 반인데도 건교부 장관이 바뀌면 정책이 1년도 못 가서 계속 바뀌어버리니까 한 정권 안에서도 주택정책이나 금융정책이 서너 번 뒤집어지는 이런 풍토에서 이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더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부채의 이 문제가 지금 이처럼 이렇게 절대 그러니까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금년이 피크거든요. 내년부터 이제 경제활동 인구의 절대수가 드는 경제적으로 말하면 이제 진짜 고령화가 시작되는 이제 해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중요한 골든타임에 우리 경제는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거는 고사하고
이 과거의 빚, 이 부채를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앞으로 몇 년을 허송하게 될 겁니다. 제일 큰 위험이.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가 98년에 겪었던 외국과의 대외 협상을 해서 원샷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아까 그런 이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걸려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걱정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이거는 걱정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아마도 98년 이상으로 예, 우리에게 중요하고 어려울 거다. 예, 의미 있는 과제가 될 겁니다. 참 걱정입니다. 한진해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험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이 부채 문제,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건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응도 현재 보이지 않고 또 내년에도 안 보일 것 같다 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답답한 말씀으로 오늘 토론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누구 복장 터질 일이 있어요? 답답한 소리 하고.